내국인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반월시아공단을 비롯한 제조업 산업단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 26만 명 중 21만 명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2010년 7%에서 지난해 10.4%로 치솟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보건 환경도 취약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업 규모와 고용 구조는 산업재해와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산재 보상 승인 통계 기준 사고 사망 재해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 산재 사망자는 637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 재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2019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는 1,678명인데 이 중 88%인 1,471명은 비정규직이었다고 하죠. 지난해 외국 인력이 크게 증가한 조선업에서는 업무 중 재해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이 중 2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월 28일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성명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에 개선했더라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주 노동자를 내국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값싼 인력으로 취급, 확대에만 급급한 정부의 정책은 위험의 이주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불안정한 고용 형태처럼 안전보건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웃음 뒤에는 슬픔이 서있죠. 맞아, 행복한 기억은 가물하죠. 어두운 마음은 숨겨두었죠.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말아줘. 그리워한다고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매일 불러보는 내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죠. 그래도 내 맘은 어쩔 수가 없네요. 노력해도 안 되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난 꾹꾹 눌러 웃을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숨겨본데도 나를 속일 수는 없나 봐요. 너무나 선명해 그대가 보여요. 다른 것 같아도 닿을 수는 없죠. 당연한 것들을 모두 잃어갈 때쯤 혼자 놓여있는 나를 봤어.
지켜본다도 나를 속일 수는 없나 봐요. 너무나 선명해 그대가 보여요. 닿을 것 같아도 닿을 수는 없죠. 월담의 노동이 수다 52회 방송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들을 상담하는 시간이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노즈기인 법무법인 원국 조용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영신님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방송을 거의 3주 동안 쉬게 됐거든요. 네, 그러는 사이에 이제 계절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불볕더위로 고생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 녹음실에 들어와 있는 저희 옷차림도 좀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엔 아마 저희 두 사람 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좀 가벼운 차림으로 여기 들어왔던 것 같은데 복장부터 이제 좀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이 물씬하죠? 네, 이제 긴팔을 입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온화한 날씨가 잠깐 머물다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겨울 추위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겨울도 예년 같지가 않고 너무 따뜻해서 문제다. 뭐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또 갑자기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고 그런 이제 예보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날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네. 나라다. 네.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절의 변화는 물론이고 정말 내일 날씨조차도 갈피를 잡기 어려울 네, 정도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상기후, 기후 위기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렇죠. 사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음.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화석 연료 소비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거의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룩한 정말 탄소 배출량이 크게 치솟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집계에서 해마다 10위권 언저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안산처럼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에너지 소비량도 높고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안산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저감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특히 반월시험공단처럼 노후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에서도 그 청명한 가을 하늘을 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분명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물론 이제 산업화를 이끌어온 정부와 기업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방금 영신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는 건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산업단지의 체질을 바꾼다는 미명하에 뭐 노동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네. 날씨 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는데요.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기후위기 산업전환을 주제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코너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연스러운 거 맞죠? 그럼요. 그럼 먼저 제가 용현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네, 용현님은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요? 저는 아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 옷차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작업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작업 환경에 맞춰서 특수하게 제작된 옷들이 있죠. 용접하시는 분들은 가죽으로 만든 용접복 이런 거 입어가지고 피부 화상을 막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진복 같은 걸 입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업무 특성에 맞는 그 기능을 작업복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노동자들이 입는 옷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영신님은 노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파업에 참여하는 혹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팔을 이렇게 탁 들어 올리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나 네.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흐르는 땀을 이렇게 닦는 그런 남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맞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남성 노동자를 떠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동상담소의 주제는 여성 노동자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물론 방금 전에 노래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시험시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영신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곡인데요. 요즘에 새 앨범을 냈더라고요. 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제목은 요즘 애들입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애들 보면 재밌어. 나는 언제 그랬었나. 정신 없이 살다 돌아보니 차라리 예전이 더 좋아 보여. 광화문에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던 20살 주변엔 아무도 없는 듯 했고 처음엔 왠지 무서웠던 이대여 방엔 아마추어 증폭기 흐르고 있었지. 비난사 끝나고 술 한잔 어때? 만지야 이리 카페에서 인맥북을 켜고 선셋회가 우릴 기다릴 거야. 연락했어도 양뮤직에 가서 CD를 팔자. CD를 팔자. 구워서 CD를 팔자.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계속 노래를 하자.
하고 술 한잔 어때 반지하 1위 카페에서 흰 맥북을 켜고 선셋해가 우릴 기다릴 거야 연락했어도 양뮤직에 가서 CD를 팔자 CD를 팔자 구워서 CD를 팔자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계속 노래를 하자 셋에서 넷으로 다시 셋으로 다섯에서 넷으로 그리고 또 셋으로 꿈이 현실이 되면서 할 수 없던 말들 요즘 애들은 어떻게든 음악을 할까 예, 브로콜리 너마저의 요즘 애들 듣고 오셨고요. 그러면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이야기를 영신님의 안내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용현님, 한국의 네. 성별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30여 년간, 30여 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진짜. 네. 성별 임금 격차가 정말 큰데 그 격차가 2022년 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2%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임금을 100만 원 받을 때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연차의 여성은 7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OECD 평균이 12.1%래요. 네. 임금 격차가 30% 이상의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2위인 이스라엘은 24.5%라고 합니다. 2위와 1위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네. 한국과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문제적인 국가인 건 맞습니다. 이 성별 임금 격차에서도 그렇고, 네. 뭐 이제 전쟁 위기와 관련해서 그 기여도도 마찬가지고 문제적인 나라예요. 네. 아무튼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 받을 때 똑같은 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는 70만 원도 못 받는다. 이거는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임금 차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권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처참한지, 부끄러운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터에서의 성평등, 성별 불평등과 관련된 그런 통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유리천장 지수라고 있는데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큰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이 지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고등교육 및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뭐 남녀 육아휴직 현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반영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수도 한국이 꼴찌예요. 이쯤 되면 한국의 여성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게 영신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 전반이 아주 많이 열악하다는 걸 이 유리천장 지수가 보여주는 셈이네요. 네. 지난해 한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5.7%로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그 여성 취업자도 전년보다 30만 명 정도 증가한 1246만 4천 명. 뭐 이렇게 사상 최대였다. 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래요. 네. 근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이 많은데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인데 그래도 한국은 여성이 일하기 아주 열악한 나라인 거죠. 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저도 같이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 화이팅이란 말이 네.
참 여러모로 지금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뭐 주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팅 하고 외칠 때는 이제 뭐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 함께 용기를 내자고 격려하는 의미가 일단 크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이 낱말이 가진 이제 본뜻처럼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싸우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함께 투쟁하자고 건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신님도 사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예, 뭐 적극적으로 투쟁합시다. 뭐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렇게 힘든데 버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두고 보고만 그렇게 있지는 맙시다 정도의 의미인데 네. 같은 말이려나요? 예, 뭐 이제 참지 못하면 네. 뭔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나서는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요. 예.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여성의 노동 환경이 안 좋은데 뭐 정부에서는 방안이라도 좀 세우고 있을까요?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고용 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되게 목적이 휘황찬란하죠? 그러게요. 좋은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제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이나 승진에서 아니면 뭐 정력 퇴직이나 해고에서도 그리고 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에도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안 좋은 얘기겠다.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차별 시정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차별 시정 신청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그 남녀 고용 평등법 이것만 법대로만 잘 지켰어도 네. 우리나라가 그 유리천장 지수였죠. 네네. 거기서 꼴찌를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참. 맞아요. 하여튼 법 내용은 참 좋네요. 네. 그런데 영신님,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성별 불평등 혹은 성차별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직장 내 성희롱이거든요. 네. 혹시 직장 내 성희롱도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이제 동료 근로자가 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뜻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정의예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성별 등을 이유로 희롱을 하는 거니까 이제 차별로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네. 그 상급자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든 네.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 사람의 이제 언동이 당사자한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네. 그 자체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거네요. 네네네. 꼭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라든지 고용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더라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직장 내 성희롱도 당연히 차별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일단 바로 회사 내 인사부서 등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적정한 징계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 처우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조사도 안 해, 뭐 적정한 징계도 안 하고 피해자한테 필요한 조치도 안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되게 한직으로 갑자기 뭐 전보를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모두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네.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는 음. 회사 내에 이제 인사부서 등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는 네. 그 절차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를 받는다든지 어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그제서야 이제 노동위원회 이 절차에 의해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회사에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회사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노동청에 신고를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도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영신님께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오늘 청취자분들과 공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좀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이세요. 네. 근데 이제 고객이 불러가지고 이제 뭐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었던 모양이에요. 미용실 사장님도 가고 다른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뢰인인 이 노동자분도 함께 가셨죠. 네. 여성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객으로부터 그 고객은 남성이에요. 예, 강제추행과 같은 성희롱을 당했고 이걸 이제 사장님한테 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네네.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해고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해고가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고 판단해서 차별 시정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제 우리 의뢰인의 편에서 부당해고다 차별적 처우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전반적인 상황들만 잠깐 들어봐도 네.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성희롱 당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네. 이 사장이라는 분은 자기 직원을 보호하진 못할 망정 이 회복과 치유가 절실한 그 피해자를 도리어 해고까지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차별적 처우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러게요. 네. 그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알게 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신님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강제추행과 같은 그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뭐 이런 사건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성희롱 가해자들이 참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행위 자체를 매우 가볍게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보게 됩니다. 뭐 딸 같아서, 뭐 혹은 친구 같아서, 혹은 뭐 위로나 격려의 의미에서 했던 스킨십일 뿐이다. 뭐 이런 항변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근데 같은 남성끼리는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을 여성에게는 하고서 그게 뭐 위로나 격려였다, 뭐 딸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 수 있죠.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네. 앞서도 이제 유리천장 지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안 좋은 부분에서는 항상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의 여성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모성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70조 1항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을 이제 야간 근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죠. 예전에 그 노동상담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야간 근무 이거는 그냥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 자체로. 네. 그 발암 물질로부터 가임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70조 2항에서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그러니까 임산부와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데 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임산부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예 못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연장 근로를 그렇게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이제 에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 밖에도 출산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실 생리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그게 되게 안타깝게도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뭔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내용만 보면 유급휴가일 것 같지만 아마 유급휴가였다면 월 1일 이상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유급이라고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근데 뭐 어쨌든 무급일지라도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네. 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또 규정된 건 아니라는 점이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네. 이 법 조항에 생리휴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했다는 거는 어떤 여성의 이제 신체 특성이라든지 고유한 경험을 어쨌든 제도로서 인정하고 네. 그에 따라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용현님 말씀처럼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앞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하는 경우 하루가 아니라 월 1일이 아니라 이틀이나 사흘까지도 그렇게 생리휴가를 주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생리통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제 주위를 봐도 정말 생리 기간 동안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막 며칠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사바사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데 네. 어쨌든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직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은 그 생리휴가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으로 유급 생리휴가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을 포기하고 청구해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라는 것을 이렇게 사업주들도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직장 동료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비록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생리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휴가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걸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연차휴가는 이렇게 연차휴가와 달리 생리휴가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생리 현상에 따른 휴가 청구라서 네. 뭐 사용자한테 뭐 시기 변경권 이런 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용자 맘대로 뭐 그 날짜를 바꿀 수 없죠. 날짜를 바꿀 수가 네, 없는 네. 문제잖아요. 네, 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점 또한 여성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겠네요. 예, 사용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 노동자도 네. 남성 노동자도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좀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여성의 뭐 생리휴가에 대해서 뭐 공짜 휴가를 다녀온다느니 뭐 생리 중인 거를 뭐 입증을 해야 된다는지 하면서 네. 마치 그게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그러게나 말이죠. 이제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리휴가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뭐 호의 혹은 뭐 시해 그런 차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다달이 겪는 생리 현상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좀 보듬어주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제 돌봄을 위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들도 많다고 해요. 모모 씨는 이제 생리 안 하잖아. 그런데 왜 생리휴가를 써?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뭐 이것도 되게 부당하고 무례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아파도 제때 쉬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서의 업무와 가사 노동을 전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뭐 생리휴가든 보건휴가든 그러니까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아프면 쉴 권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네. 그 OECD 가입국 중에서 뭐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 병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한국. 이웃 나라죠. 한국과 일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명시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생리휴가를 눈치 보며 써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지만 네. 결국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사업주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거기에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일각에서는 생리휴가는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나라에서만 있는 제도니까 뭐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방금 용현님 말씀처럼 한국과 일본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 제도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병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 성별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돼 있다면 정말로 그 방금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뭐 네. 근기법상 생리휴가 조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이 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그 노동 기준을 법률로 정한 이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생리휴가 제도는 1953년에 제정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규정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규정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초반에는 거의 예상이 되는 바와 같이 지금도 힘드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초반에는. 근데 하종강 교수님이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1970년대 한 섬유 공장에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쓰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사용자가 산부인과에서 생리 중이라는 진단서를 가져와라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여성 노동위원장이겠죠. 이제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단서가 뭐가 필요해? 내가 여기서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웃으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인데. 그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생리휴가 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생리 중임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게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제 더 이상의 이견은 종식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런 사회와 일터의 분위기가 여성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인 생리휴가조차도 막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막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왠지 좀 씁쓸하네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노래는 글렌 체크의 60s Cardin이라는 노래인데요. TV CF에서 많이 이렇게 아마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께 익숙한 멜로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사가 영어라서 팝송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이걸 이렇게 만들고 부른 글렌 체크는 우리나라 밴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라고 놀라는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은 저도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좀 알고 있는 밴드고요. 네.
그러면 영신님이 추천해주신 글렌 체크의 식스틴스, 하여튼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주 노동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저희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아주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신님, 이주 노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차별. 네, 앞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이주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국에서 일하면 못 받을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무슨 차별이냐? 라면서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주 노동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받았을 대우를 생각하며 한국과 비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장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필리핀 이주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랑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E9 비자, 그러니까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 100명이 네.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외국 인력 관리 제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해요. 네, 최저임금.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이 필리핀 여성들이 네. 자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이 한국에서 받게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되면 가사 서비스를 신청하는 그 이용자 가정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의 핵심은 결국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우리 안산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반월시아공단 불법 파견 업체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주 노동자래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주 노동자는 값싸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곳에 부려먹는 그런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난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아리셀 참사 핵심을 짚어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해 놓고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화재 발생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참사가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올바른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유독 힘들고 훨씬 위험한 일들에 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낮은 처우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까지 더해져서 지금 텅텅 빈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반월시아 공단에 특히나 많은 중소제조업 일자리도 그렇고 뭐 농어촌을 둘러봐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돌봄 일자리도 그런 셈이죠. 네.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없어도 그만인 노동이 전혀 아닌데도 네. 이주 노동자를 헐값에 부려먹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닌 파견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가 되고 그런 일자리들이 또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주화라는 현상은 이제 각종 지표들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노동자 한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한 명이 아니고 1만 명당. 1만 명당. 네, 산재 사망자 수를 표현하는 산재 사망 만인율을 보면은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 1.39명이에요. 근데 전체 취업자 평균이 0.77명입니다. 아. 2배, 7, 24. 네, 두 배,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네, 네. 그리고 업무상 사고 재해율도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 0.98%인데 전체 노동자 평균은 0.34%예요. 이건 거의 3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더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더 많이 죽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체불임금 신고 노동자 대비 이주 노동자 비율은 9.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전체 노동자 대비 이주 노동자 비중이 4.2%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불임금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추계만 봐도 현재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1,300억 원, 1,3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사실 또 신고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텐데 네, 네. 공식 통계로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우리 사회가 떠맡기고 있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결국엔 뭐 죽거나 다치고 또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는 대표적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 아까 용엽님도 언급하셨던 E9 비자가 있는데요. 네. 그 E9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각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고용 허가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 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일선을 구하지 못한
그런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이주민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해서 만든 제도이지 외국인들한테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인덕이 시혜적인. 있고 모든 나라와 같이 뭐 동등하게 우애를 나누면서 네, 네. 그런 정책을 펴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고용허자 같은 그런 외국 인력 정책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펴는 정책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처우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게 네. 이렇게 차별을 일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나인 이주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게 될 사업장을 고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뭐 한 달에 기껏 2번 쉴 수 있는 휴일을 부여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영세한 농장들, 이렇게 작은 농장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네. 많은 이나인 이주 노동자들이 어업이나 농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농장주들이나 선주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할 뿐이라서 근로기준법의 규정도 비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대형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비닐하우스별로 이렇게 농장을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건 더 나빠 진짜. 네. 하여튼 좀 너무 악독하시네요 다들. 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뭐 특정 사업장이라든지 지역에 발을 묶고 있는 것도 네. 반인권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무려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다고 하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 아래서 고통받는 일들이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호춘희 선생님이 쓴 깻잎 투쟁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이주 노동자가 하루에 15박스의 깻잎을 딴대요. 내국인 노동자들은 절대로 하루에 15박스를 못 하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만 15박스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치에 못 맞추면 내일은 기숙사에서 나오지 마 이러면서 하루치 일당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루에 15박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15,000장의 깻잎을 따는 거라고 해요. 15,000장. 네. 상상이 가신다. 전 상상이 안 돼요. 저도 15,000장의 상상이 안 깻잎을 따는 돼요. 게 하루에 10시간, 한 달에 이틀 쉬고 그리고 하루에 15,000장의 깻잎. 저는 그 노동 강도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정말 이주 인권 단체들이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제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이나인 비자에 대한 설명을 좀 돌아가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법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도 제한하고 있는데 뭐 근로계약 해지되거나 사용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아니면 사회통념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게 인정되어야 되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3차례만 또 변경이 허용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등록이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또 당연히 뭐 정부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파견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또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19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용 허가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규모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생기는 원인을 정부가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영신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산재도 임금체불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차마 감내하지 못하니까 끝내는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걸 텐데 지금 정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자꾸만 이제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방하겠다 이런 정책만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정부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한 지점인데요. 그 앞에서 말한 주제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 다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자기네 나라에 비하면 훨씬 많은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대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이주민이 일을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사대보험료도 냈고 세금도 냅니다.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이 이 이주 노동자가 어느 나라 출신이건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건 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건 그리고 뭐 성별이라든지 성적 지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이런 정체성들이 이런 정체성들이 네. 차별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원래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이제 이 코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 거의 뭐 이제 마무리를 해도 네. 괜찮을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맨 노동 산상도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네. 영신님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월담의 노동이 수다 노동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